방금 전에 유튜브 두 번째 촬영했는데 소리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업로드 했더니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이윽고 슬픈 외국어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고요. 어저께 보여드렸던 이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라든지 책들에 보면은 요 일러스트레이터가 안자이 미즈마루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엽습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23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메보시 도시락 반입금지. 1992년의 보스턴 마라톤은 4월 20일 패트리어트 데이에 치러졌다. 내가 이 유명한 마라톤 대회에서 뛴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봄에는 보스턴, 가을에는 뉴욕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내게 있어서 미국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의 하나다. 일본에도 텔레비전으로 자주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분은 또 계시겠지만 보스턴 마라톤은 반환점이 있는 일반적인 왕복 코스가 아니라 뉴욕 마라톤과 마찬가지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향하는 편도 코스다. 출발 지점은 보스턴 교외에 있는 호킨턴이라는 작은 도시이고 고린 지점은 보스턴 시내 중심가이다. 그리고 대충 30km 정도를 달리고 나서 이제 슬슬 고린 지점에 가까워지겠구나 하고 생각할 무렵에 그 유명한 보스턴의 명물, 심장 터지는 언덕이 모습을 드러낸다. 약간 가장된 이름이지만 실제로 달려보면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정말 가혹한 언덕이다. 언덕을 넘는 것 자체는 뭐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지만 넘고 난 뒤가 괴로운 것이다. 여기만 잘 넘으면 그 뒤로는 더 이상 대단한 언덕은 없으니까 여기만 참고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힘을 쥐어짜내 언덕을 넘어선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돌리자 이제 나머지는 평탄한 길이니까 보스턴 다운타운까지 곧장 달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피로가 와르르 몰아닥치는 것이다. 이 피로는 사람에게 비유하자면 40냉년, 음양도에 따라 사람의 일생 중 재난에 당하게 되는 해와 비슷하다. 20대 30대를 경격히 넘기고 겨우 한숨 돌리는가 싶을 무렵에 와르르 밀려오는 예의 그것 말이다. 시가지에 들어서면 나타나는 아주 완만한 언덕이 이런 언덕 같은 건 경사도나 거리로 봐 심장 터지는 언덕이 비할 것조차 없지만 마치 고문처럼 느껴지게 된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그랬다. 특히 올해는 출발 직후부터 기온이 점점 올라가서 체력 소모도 심했다. 시간도 작년보다 7분 늦은 3시간 38분이었다. 도로가 원래 좁은 탓으로 출발 지점은 매년 지독하게 혼잡해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도 실제로 달려기 시작하니까 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계산 넣으면 나로서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시간이다. 여하튼 우리는 모든 보스턴에서 대회 출전자 전용 버스를 타고 출발 지점 마을로 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오의 출발 신호를 기다리는 것이다. 약 2,500명의 인구가 사는 이 작은 교회의 마을이 미국 각지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8,000명이나 되는 열성적인 마라톤 주자들로 2-3시간 동안 술렁이게 된다. 1년에 한 번,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다. 호킨턴이라는 곳은 미국 어디를 가도 볼 수 있는 도시근교의 주택지로 외부인의 눈으로 보는 한 이렇다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하나, 고등학교 하나, 소방서가 하나, 짧은 중심가가 하나, 주유소, 펍, 부동산 중개소, 꽃집, 중심가가 끝나면 그 너머에 마당이 딸린 예쁜 단독주택이 끝없이 늘어서 있다. 집은 손질이 잘 되어 있는 듯하고 잔디도 깔끔하게 섞여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 사람의 눈길을 끌만한 호화주택도 없는 대신 눈길을 끌만한 지저분한 집도 없다. 마치 사람의 눈길을 끌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이라도 한 것처럼 그런 집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것이다.
만약 보스턴에서 정확하게 26마일 떨어져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 지점으로 선택되지 않았더라면 이 호키턴 마을은 아마도 이곳 주민 외에는 그 누구의 주의도 끌지 못한 채 어쩌면 그것이 원래 이 마을의 바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잠자듯이 조용히 존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연찮게 이곳이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 지점이라는 이유로 나는 2년 연속 이 작고 평화로운 마을을 자세히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작년에 내가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했을 때 미국은 한창 걸프전의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 어디를 가도 노란 리본과 성조기와 애국적인 슬로건이 눈에 띄었다. 언뜻 보기에 평화 그 자체로 보이는 호킨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교회 인근의 어떤 집 마당에 낡아 빠진 크라이슬러 다치가 세워져 있었고 보니 위에는 흰 페인트로 사담 SADAM 이라고 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큰 망치가 있었다. 이 차를 사담 후세인으로 생각하고 실컷 때려달라는 뜻이다. 요금은 한 번 때리는데 1달러로 모인 돈은 마을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적립된다고 했다. 누가 생각해낸 건지 모르지만 이 아이디는 꽤 인기를 끌어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도 마을 주민이 듯한 사람이 몇 명 1달러를 내고 망치를 손에 쥐고 마음껏 그 차를 때려 부수고 있었다. 격조 높은 보스턴 마라톤의 출발 지점에 어울리는 풍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뭐 전시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걸프전도 이미 끝났고 올해는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호킨턴 마을로 다시 찾아왔지만 놀랍게도 올해도 역시 같은 장소에 비슷한 차가 세워져 있었다. 작년과 똑같은 차를 그대로 둔 게 아닐까 여겨질 정도로 그 두 대의 차는 모양도 찌그러진 상태도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뭐 그렇게 무참하게 찌그러진 차가 임무를 다시 수행하는 건 불가능할 터였으니 아마도 아주 비슷한 다른 차를 어딘가에서 조절해 왔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차의 보닛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써있지 않았다. 다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차 옆에 큰 망치가 놓여 있고 똑같이 한 번 치는데 1달러라는 팻말이 걸려 있을 뿐이다. 모인 돈은 역시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했다. 대회 참가자 한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아저씨에게 이거 일본 차입니까? 하고 물었다. 아저씨는 약간 어물거리면서 아니 이건 일본 차는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최소한 내가 보고 있는 동안 그 메시지 없는 낡아 빠진 차를 1달러 내고 망치를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망치로 차를 때려 부수는 일 따윈 결국 스트레스 발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명목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역시 뭔가 기운을 북돋아 줄 만한 게 필요한 것이다. 만약 그 본입 위에 재패니스 카라고 쓰여 있었다면 어쩌면 몇 사람은 1달러를 내고 망치를 손에 쥐고 그것을 내려쳤을지도 모른다. 혹은 아무도 내려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 나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집 앞들에서 누군가가 망치로 때리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차는 왠지 모를 불길한 폭력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구체적인 메시지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운 무언가가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옆에 있던 아저씨도 지나가던 그 참가 선수의 질문에 아니 이건 일본 차는 아니에요 하고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아니 하고 뜸을 들였던 것이다. 그 속에는 일본 차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었지만 이라는 의식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우물쭈물이야말로 말로 표현하지 않는 언어고 글로 쓰이지 않는 메시지였다. 미국인이 적대의식을 갖는 대상이 그 1년 사이에 사담 후세인에서 일본 경제로 옮겨버렸다. 어떤 뉴스 매체를 봐도 그 전환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신문에서는 일본과 일본인을 규탄하는 투서와 논설이 흘러넘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아직도 망치로 일본의 차를 때려 부수려고 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 주 호키턴 마을의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공기 속에 감춰진 말로 표현하지 않은 언어를 듣고 글로 쓰이지 않는 메시지를 읽어내려고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미국에서 일본인이라는 사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험한 꼴을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호놀룰루의 에이비스 렌터카에서 차를 빌렸다가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아 차를 교환해달라고 갔더니 그곳에 있던 직원은 당신네 일본인들은 외국인인 주제에 남의 나라에 몰러와서는 잘난 척 하려 든단 말이야 하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브레이크 성능이 좋지 않은 것과 내가 일본인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참은 난감했다. 그 후로는 되도록 ABS에서는 차를 빌리지 않고 있지만 그건 벌써 5년도 더 지난 이야기다. 지금 한창 고조되고 있는 반일 감정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내가 살고 있는 프린스턴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평원한 고급 주택가로 주민 대부분의 부자나 인텔리 혹은 돈 많은 인텔리여서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반일 인식이라고는 할 만한 건 없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트렌턴시 근교에는 GM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는 조업 단축으로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했다. 일본 차를 망치로 때려부수는 일도 분명히 있었다. 일본 국도 옆에 있는 토요타 판매 대리점 앞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주도한 이 아메리칸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일도 이 조용하고 학자인 척, 신사인 척하는 프린스턴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이 마을에서는 메르세데스, 포르쉐, 렉서스, 사브, 볼보, 제규어, BMW 같은 차가 무척 많이 달리고 있다. 이렇게 외국 차가 많은 마을도 또 없을 것이다. 바이 아메리칸 같은 것도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본 반일 메시지라 할 만한 것은 아래와의 그림 A와 같은 재팬 베싱 스티커뿐이다. 이 스티커는 상당히 낡은 대형 미국차 뒤 범퍼에 붙어 있었다. 그림 A는 요거를 뜻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는 그게 뭔지 잘 알 수 없었다. 중심에 있는 빨간 원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일장기라기보다는 꼭 우메보시 도시락처럼 보였다. 원래는 그림 B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B는 이렇게 일장기 그림 A. 그러면 틀림없이 스톱 재팬이란 느낌이 된다. 이래서 우메보시 도시락 반입 금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스티커를 제조한 업자는 아마도 일장기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서 어쨌든 하얀 바탕에 빨간 원을 그리면 되지 하는 느낌으로 적당히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대충주의가 우습다면 우습다. 적어도 그림 B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보였던 건 사실이다. 어찌됐든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우습다면 우습다라고 하니까 작년 11월 7일 8 허버스데이 진주만 공습기념일에 칼럼니스트 앤디 루니가 이상한 반일 컬럼을 썼다. 그것은 일본이 덤핑을 하고 있으니 똑같이 행동을 미국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글이다. 일부를 발췌해본다. 아마도 미국 정부는 포드와 크라이슬러와 GM의 보조금을 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 파는 차 한 대당 $2,500씩 원조해주면 된다. 쉐보레, 콜벳의 원가는 싼 값에 파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어느 가정이나 미국 차가 2대 나란히 늘어서게 되고 혼다는 파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일본 시장도 마지못해 미국 제품의 문을 개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앤디 루니는 텔레비전 해설자로서 또 유머 칼럼니스트로서 유명한 사람이지만 가끔 농담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 신조로 토로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 일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문맥에서 봐도 그가 전혀 농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 실제로 보수적인 신조를 가진 일반 미국인이라면 이 글을 읽고 아마도 그래 맞는 말이야 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게 틀림없다.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운한 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에 감히 논평할 수 없다. 그래도 이 컬럼을 읽고 내가 재밌다고 생각한 것은
일본의 어느 가정에나 미국차 2대 늘어서고 라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원문에서는 Two American cars in every Japanese driveway로 되어 있다. 드라이브웨이는 영어 번역으로 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한두 번은 고민하는 단어로 흔히 차를 대는 곳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즉 문에서 현관까지의 앞뜰에 이어진 길이다. 차고가 없는 집은 이곳에다가 차를 나란히 세워둔다. 물론 일본에는 그런 곳이 없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단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앞뜰이든 뒷뜰이든 미국 차를 2대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은 일본에서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앤디 루니 씨를 일본에 초대해서 일본에는 미국처럼 넓은 드라이브웨이 같은 거 없을 뿐더러 그것이 일본에서 미국 차가 팔리지 않는 원인의 하나라고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보통 미국인은 드라이브웨이도 없는 나라가 왜 그렇게 많은 차를 만들어야 하는 거야 하고 더욱 화를 낼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나로서도 설명할 도리가 없어 곤란할 것 같다. 곤란한 일이다. 이렇게 34페이지까지 오늘은 읽었습니다. 2번 읽으니까 좋네요. 2번은 읽어야지 조금 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 번 읽으면은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 2번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더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번째 유튜브를 촬영했고요. 내일도 3번째 유튜브 책을 읽고 기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좀 더 생각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